안녕하세요. 수다닥입니다. 오늘은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먼저 오늘 순서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런 다음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의 예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진단명 자체가 참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이 질환은 잘 기억하지 못하셨어도 한 번쯤은 뉴스나 신문 기사를 통해서 살인 진드기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살인 진드기에 의해서 전염되는 질환이 바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인데요. 정식 진단명은 굉장히 이 말이 어렵죠. 사실 의사들도 좀 어렵습니다. 게다가 알려진 지 얼마 안 되는 질환이기도 하고 환자 수가 아직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환자분들을 직접 접해보지 못한 의사 선생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병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병명에서 많은 것을 있는 그대로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중증 열성, 즉 굉장한 열이 난다는 얘기죠. 고열이 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혈소판 감소, 우리 몸에는 혈소판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출혈이 생겼을 때 지혈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혈소판이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혈을 하는 작용이 잘 안 되게 되고 출혈 경향이 생기고 실제로 위장관 출혈이나 뇌출혈이 생기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여러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생기기에 증후군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고열에 혈소판이 저하되는 등의 증상이 있고, 이 외에도 다른 여러 복합적인 증상이 있는 병이라는 이름으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영어로는 Severe Fever Thrombocytopenia Syndrome이라고 하는데요. 줄여서 SFTS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한글 진단명도 부르는 것이 쉽지 않고 영어 진단명도 길어서 의사들은 흔히 줄여서 SFTS라고 부르는데요. 저 역시도 입에 SFTS라는 말이 익숙해서 이 영상에서는 SFTS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병이 처음으로 인지된 것은 2009년 중국에서입니다. 중국에서 처음으로 집단 발병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당시에는 이 병이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 왜 발생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았었습니다. 이후 2년간의 연구 끝에 2011년 원인 바이러스가 규명이 되었고, 이 SFTS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데, 이 바이러스는 진드기를 통해서 전파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바로 이 살인 진드기 때문에 2013년에 처음으로 환자가 확인이 되었고, 매년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진드기 중에서 바로 이 작은 소피 참 진드기라는 것이 주된 전파 매개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른쪽 사진은 작은 소피 참 진드기 암컷의 모습입니다. 사진 왼편에 있는 것은 이 암컷이 흡혈 전의 평소의 모습이고, 오른쪽은 흡혈 후의 모습입니다. 흡혈 전의 실제 크기는 약 3mm 정도 되고, 흡혈 후에는 배에 피가 빵빵하게 차서 크기가 원래 크기의 배 이상으로 커지게 된 모습이고요. 다른 진드기로도 전파가 되기는 하지만 주로 이 작은 소피 참 진드기가 원인 매개체가 됩니다. 이 진드기는 국내뿐 아니라 중국, 일본에도 폭넓게 분포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요 발생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일본, 중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에서만 발생한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전파가 되는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SFTS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진드기가 사람을 물고 그런 다음 흡혈을 하게 되는데, 이 무는 과정 중에 진드기 입에 있던 바이러스가 체내로 들어가서 사람 몸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감염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진드기에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시기, 즉 사람들이 이 진드기가 사는 산간이나 구릉, 잔디 이런 곳에 많이 가게 되는 5월에서 12월이 발병 위험이 높은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7월에서 9월까지가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던 시기였습니다. 보통은 도시 지역을 제외한
전국 지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2017년 서울 시민들이 많이 찾는 한강공원, 한강지류천, 산책로 등에서도 이 진드기가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해당 진드기에서는 SFTS 바이러스는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언제든지 이 바이러스를 가진 진드기의 유입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꼭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질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병에 걸리게 되면 약 1에서 2주간은 잠복기를 겪게 되고 그리고 나서 발열기라고 하는 굉장한 고열에 시달리게 되는 시기가 오게 되고 약 일주일 정도 이 시기가 지속된 이후에 다장기 부전기라고 말해서 쉽게 말하면 몸의 여러 장기가 고장이 나는 시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잘 넘기게 되면 회복기에 들어서게 되는데요. 주요 초기 증상은 발열, 식욕부진,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이는데 이 증상이 특이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만 보고 SFTS를 의심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을 의심하는 것이 먼저 진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회복이 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호흡곤란이나 의식저하 등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병에 걸린 3분의 1은 기계호흡이 필요할 수도 있고 합병증으로 신손상, 급성 신손상이 이어져서 투석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뇌출혈이나 위장관 출혈 등으로 이어져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최대 30%까지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SFTS의 치료입니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이 질환에 대한 특이 치료제는 없고 예방을 위한 백신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저 환자의 증상이나 환자의 상태를 조절해주기 위한 대증 치료 말고는 다른 치료 방법이 현재는 없다고 할 수 있는데요. 대증적 치료를 하면서 회복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예방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의사 입장에서도 참 난처한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증상은 특이적이지 않고 열이 나면서 속이 안 좋고 구토, 설사 정도 있다고 하면 저 같아도 그저 소화불량이나 장염 정도를 먼저 의심하지 SFTS는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먼저 일반적인 장염에 준해서 치료를 하였는데도 생각보다 환자 상태가 안 좋다거나 오래간다 싶거나 혹은 간혹 가다가 림프절 종대가 동반이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 피검사를 해보게 되고 피검사상에서 백혈구가 감소가 돼 있거나 혹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혈소판이 감소가 심한 경우에는 의심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이 또한 다른 바이러스 감염에서도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단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있던 병원에서도 환자분이 열이 나고 컨디션이 전반적으로 안 좋다가 며칠 지나면서 의식이 점점 처진다고 해서 병원 응급실로 오셨고 당시에 피검사상에서 혈소판 감소가 심했던 것 외에 별다른 진단의 단서가 없었는데요. 의사끼리 쓰는 흔한 표현으로 검사를 전부 긁었다 라고 하는데 결국에 가능성이 있을 만한 질환들 골수 질환이나 아니면 쯔쯔가무시, 신증후군 출혈열 이런 것들 정말 드문 질환들까지 가능할 법한 모든 검사들을 다 시행한 후에야 SFTS가 진단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당시에 기계호흡에 투석까지 하셨지만 결국 혈액응고 장애로 인해서 사망하셨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진단하기도 쉽지 않고 치료도 쉽지 않은 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병은 참 안 좋은 것이 사람 간 전파도 쉽게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환자의 체액과 혈액에 밀접 노출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2차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참 여러모로 골치 아픈 병인 것 같습니다. 때문에 혹시나 주변에 이러한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분이 계실 경우엔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 분비물, 배설물 등에 의해서도 손상된 피부나 피부 점막이 노출되었을 경우에 2차 감염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비누와 물로 씻고 눈에 노출이 되었을 경우엔 물이나 눈 세정액 같은 것으로 세척이 필요하고 이후 발병 여부에 대해서
충분한 기간의 추적 관찰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SFTS를 어떻게 예방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앞의 내용은 그냥 흘려 들으셨더라도 큰 상관이 없지만 예방 방법에 대해서는 꼭 기억하셔서 SFTS에 걸리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산간이나 아니면 초지에서 직업적으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꼭 더 신경 써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드기가 많이 서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풀밭이나 산 등에 가실 경우의 주의점입니다. 야외 활동 시 예방법인데요. 먼저 풀밭에 바로 눕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돗자리 같은 것을 펴서 앉고 사용한 돗자리는 세척해서 햇볕에 말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야외에서 작업하는 경우 작업 시에는 일상복을 입지 않고 작업복 혹은 외출복을 구분하여서 입고 가급적 소매와 바지 끝은 단단히 여미고 장화를 신는 것도 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야외 외출일 경우에도 가급적 외출복을 구분하여서 야외 활동 종료 후에는 외출복을 모두 갈아입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등산로를 벗어난 산길을 다니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등산로를 벗어나서는 주변에 그런 나무나 풀들로 인한 접촉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런 접촉으로 인해서 그 진드기가 우리 몸으로 옮겨올 수 있는 가능성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드기가 묻을 수 있는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는 것이 또 중요한데요. 진드기는 사람만 무는 것이 아니라 소, 말, 개, 고양이, 닭 등에서도 기생을 하기 때문에 접촉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적지는 않았지만 간혹가다가 풀밭에서 용변을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간혹 급하실 때 이러실 수도 있는데, 용변을 보실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진드기가 달라붙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더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아기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아이들이 대변이나 소변이 급하다고 할 때 풀밭으로 가셔서 이제 용변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그런 풀이나 이런 나무들이 몸에 닿지 않을 수 있게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야외 활동 후 예방 방법입니다. 먼저 옷을 털고 반드시 세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샤워나 목욕을 함으로써 몸에 있는 진드기가 혹시나 물기 전에 붙어있다라고 그러면 떨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몸 구석진 곳, 그러니까 머리카락이나 귀 주변, 그리고 팔 아래쪽, 허리나 무릎 뒤에 접힌 부분, 다리 사이 등 이런 구석진 곳에 진드기가 붙어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진드기는 살이 접히는 부위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쉽게 볼 수 없는 부위에 숨어서 붙어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장시간 이런 산지나 초지에서 작업을 하셨다라고 하신다면 꼭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진드기에 물렸다고 해서 꼭 SFTS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0.5% 미만의 진드기에서 SFTS 바이러스가 발견이 되기 때문에 진드기에 물렸다고 해서 먼저 지나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열이나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있는지 잘 관찰하시고 해당 증상이 확인될 경우 꼭 의료기관을 방문하여서 진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SFTS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매년 30에서 100여 명의 환자가 발생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숫자가 많지 않고 진드기에 물렸다고 해서 다 걸리는 것이 아니기에 지나치게 먼저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치사율이 30%까지 이를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방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영상 마지막 부분의 예방 방법에 대해서 잘 숙지하셔서 살인진드기, SFTS를 꼭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